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국면 제 3 학이죠. 읽어 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3 페이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말한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게 뭡니까?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뭐 "소나기가 떨어질 것 같아." 그 소나기가 떨어진 다음에 대응하면 늦죠. 그 소나기를 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자연인이라고 해 볼게요. 뭔가 기상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원시인들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아마도 '새들이 낮게 날고 있네. 그러면 아마도 소나기가 떨어질 것 같아. 날이 맑은데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소나기를 피해서 나무 밑으로 숨는 거죠. 그러면 소나기가 떨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누구도 없지만 통상 위기가 왔을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 반복되는 이슈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 사이클상 지금 현재 어떤 주제가, 어떤 가장 중요한 변수가 경기를 더 억누르나 회복을 시키나를 결정짓는다. 그 변수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예를 들면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데 경제 위기가 온다면 항상 어떨 때 온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온다. 그 경제 위기는 개인의 위기도 채무를 변제할 때 오는 거고요. 기업이라는 조직의 위기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고요. 국가의 위기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오는 겁니다. IMF 외환 위기도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IMF한테 구제금융을 신청해요. 돈 좀 빌려줘요. 대신 좀 갚아줘요.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올 때 많은 저축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내 돈 내놔. 뱅크런." 근데 금융사가 돈을 돌려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미 다 투자됐거든요. 근데 그 투자된 돈도 회수받지 못해요. 금융위기죠. 결국 다 국가도 금융기관도 기업도 개인도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것도 모두 다 그 경제 위기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려면 빚과 관련된 거야, 빚.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눈치채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혹여나 뭐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겠지만 그걸 감지한다면, 경제 위기를 감지한다면 분명 빚일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을 지고 사업을 해요. 빚을 많이 지고 사업해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고 사업할 때 위기 와요. 빚을 적게 지고 사업할 때 위기 와요. 빚을 많이 지고 사업할 때 위기 와요. 그럼 빚을 많이 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삐까뻔쩍한 거예요. 대형 사업장에 직원들 많이, 그리고 멋있는 그 식당을 운영합니다. 멋있죠. 그 식당 사장님 멋있죠. 근데 빚을 많이 지고 사업한다 해도 무조건 위기 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빚을 변제하지 못할 만큼 매출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연체하는 것이고, 연체가 3번 반복되면 부실채권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선 이제 빚을 돌려달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럼 빚을 변제하지 못해요. 이 사업장을 폐업해야만, 해야만 빚을 변제할 수 있어요. 그게 통상적인 폐업이죠. 그러니까 통상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은 삐까뻔쩍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화를 봐도, 빅쇼트를 봐도, 그런 영화를 봐도 위기를 직감하는 그런 변수는 보통 빚과 관련되고, 그 빚을 많이 과도하게 짊어진 자가 부도로 연결되면서, 부도로 연결되면 빚을 다 상환할 수 없고, 상환할 수 없으니 많은 저축자들이
은행에 달려가서 내 돈 내놔라 하면서 은행들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를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부를 창출하는 경제 사이클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맨 앞에 부분 리뷰해 드리고 중간 부분 어떻게 회복되는지 리뷰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붕괴의 시작, 위기는 어떻게 오는가,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 이것을 규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경제 상황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국가 부도의 날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이 국가 부도의 날에서 뭐 주인공 중에 이 세 명을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김혜수가 주인공을 맡았던 역할은 이제 한국은행의 팀장이었죠. 이렇게 하면 국가 부도의 날이 올 거예요. 위기가 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다. 그 외환 위기가 닥쳤어도 그때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한국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정책적 조언을 하는 역할. 그게 적절한 대응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인물도 외환 위기가 올 거야. 그러면 아마도 공포감에 치닫고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더군다나 한국과 아시아 외환 위기니까 안전자산의 성격으로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될 거야. 그래서 이른바 슈퍼 강달러가 올 거야. 더군다나 한국 돈은 버리겠지. 달러를 찾겠지.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거의 2,000원에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환율을 찍습니다. 그것을 직감한 거죠. 직감하고 내가 갖고 있던 현금성 자산을 다 달러로 미리 바꿔놓는다면 그리고 외환위기 터지고 그 슈퍼 강달러가 야기됐을 때 그때 나는 오히려 원화로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면 나는 1억 천금 벌 수 있어 하고 대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공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열심히 일하시는 이 공장장은 밖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성실히 열심히 일해요. 그 이럴 때일수록 더 성실히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근데 빚진 업체가 돈을 못 돌려준대요. 사업이 망했어요. 나도 상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역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충격을 얻은 겁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위기를 겪은 겁니까? 공장 속에 들어가서 성실히 열심히 일한 그 공장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제가 전편에서는 다소 위기가 올 때 그 회복이 될 때 어떤 식의 모습들이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실제 위기가 올 때는 어떤 모습일지를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기 자체를 예상할 수는 없죠. 그 누구도 이 위기를 예상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위기를 직감하는 것은 무엇이고 위기 상황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해석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럴 때 젊은 동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평온하게 시작됐고 정말 너무나 경제가 좋았는데 왜 위기란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젊은이들이 비웃고 뭐 누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 은행들이 대출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돌지만 역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뭔가 모습들은 나타나요.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요. 4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 금융 시장을 찾는다. 사람들은 놀란다. 은행이 왜 돈이 필요할까? 그들은 지금 분명 건강한 상태인데 하지만 악성 대출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러니까 은행이 단기 금융 시장으로부터 급하게 자금을 돌려받는, 조달받는 그런 과정은 위기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은행이 그렇게 대응하니까. 근데 어쨌든 은행의 예금자들이 놀라서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벌어져요. 은행이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런 모습을 알고 서둘러 뱅크런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뱅크런이 의미 있는 수준의 뱅크런으로도 이어져요, 만약에. 그러면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얼마 전에 뱅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23년이었죠. 그때는 그 금융부실이라고 했고 금융위기로까지 가진 않았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방어하면은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것들이 방어하면 위기까지는 아닌데 금융부실에만 멈춘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425 페이지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부실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부실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은행이 이자 부과에 대한 규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는 고객들이 대출기관을 법원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금리가 갑자기 올랐다고 돈을 갚지 않는 사례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뱅크데믹이라고 하죠. 연쇄적으로 부실이 부실을 쌓고 더 큰 부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가 은행에 대한 감독이 느슨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또 외국 헤지펀드 같은 은행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가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당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규제를 무시해 왔는데 뒤늦게 규제를 집행하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조정되고 주가도 조정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붕괴라는 것이죠. 제가 그 붕괴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만한 그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붕괴가 됐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 432 페이지처럼 유동성 쇄도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게 보통 반복되는 일이고요. 유동성 쇄도 사태 때는 양질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마진콜에 직면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자산까지 청산하려고 해요. 어 이것저것 부실한 부동산들이 조정되네. 나도 부동산 빨리 매도해야 될 것 같네. 하면서 이게 옮겨 붙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여기저기 자산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하락하죠. 양질의 부동산 가격도 하락해요. 그러니까 양질의 부동산도 양질의 자산도 예를 들어 15% 정도 급락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유동성이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자멸합니다. 그럼 양질의 부동산도 정리해요. 그러면 특히 많은 부실한 대출자들이 그죠? 부실한 대출자들이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많은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1금융권에 그 담보 대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청산해도 그 담보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돼요. 그럼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통상. 이 부동산을 상환해도 담보를 변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금융기관으로까지 금융부실이 전이되지 않는데 이 부동산 시장의 부실인데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고 그럼 금융부실로 연결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뱅크런이 발생하고 멀쩡한 돈도 인출하려고 대규모 인출 사태가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되고 그때는 뭔가 정책적으로 막을래야 은행 뭐 이만큼 보존해 줄게. 어? 예금 인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 정책 이렇게 강구할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서요. 근데 나서도 그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런 수준으로 뱅크데믹이 이어지면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433 페이지에 은행 시스템의 붕괴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과 담보로 제공한 다른 자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은행 대출 탕감이 늘어나면 금리를 내려서 문제를 억제하려는 당국의 초기 시도는 효과가 없어진다. 금리를 내려도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를 부양시킨다라는 것은 그 메커니즘은 금리를 내렸을 때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거나 금리를 내렸을 때 주식 시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이 정도면 낮은 금리네. 나 생산 설비 용량 늘려도 되겠네. 나 신사업 진출해도 되겠네. 신제품 출시를 해서 R&D 지출을 더 늘려야지. 이게 뭡니까? 투자예요, 투자.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돈을 빌려서 이 사업 해봐도 되겠다. 왜냐하면 금리가 5%인데 이런 제품 만들어서 팔아도 5% 수익성을 기대해요. 근데 5%로 대출받아서 이 사업 진출하려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수익성은 똑같아요. 5%. 근데 금리가 2~3%로 떨어져요. 제로 금리로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업도 매력적인 거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신사업 진출해요. 그럼 신사업 진출하다 보면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러면 고용이 기반이 되니까 소득을 기반해서 소비 지출이 이게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거죠.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경기를 순환시키도록 경기를 부양시키도록 유도하는 경로는 바로 이런 실물 경제적 경로입니다. 근데 금리를 떨어뜨려도 뱅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려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려 합니까? 금리를 떨어뜨려도 말을 듣지 않죠. 어떤 기업이 낮은 금리에 대출받아서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데 말이죠. 다 이게 회복되고 나서 진출하든가 신사업 진출하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스템적 붕괴예요. 시스템적 붕괴가 경제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붕괴에는 은행 시스템의 붕괴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도산하고 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 은행들도 함부로 대출해 줄 수도 없죠. 대출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꿔요. 보수적으로. 별성식품 기업들에게만. 경제 불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연쇄 붕괴가 이어지는 것이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기 사이클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경제 위기라고 누가 경제 위기 온다고 얘기하고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시지도 마시고 경기 침체가 뭐고 경제 위기가 뭔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아마 저희 독자들은 다 구독자님들은 구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구분하시고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닌 경제 위기 상황으로 도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어떤 짐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수적으로 움직여야겠지만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 상황, 저성장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과민하게 경제 위기라고 가정하고 움직이는 것도 또 기회 비용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는 경기 사이클을 읽어 나가시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 상의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이 모습과 경제 위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클상 회복기는 무엇이고 위기 국면은 또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모습들이 이어져야 그걸 위기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걸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북 리뷰로 선택한 부를 창출하는 경제 사이클의 비밀 이 책의 북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경기 사이클을 읽고 경제 위기가 무엇이고 그 위기 상황에는 어떤 모습이 정말 있는지 경제 위기라고 하실 거면 경제 위기가 무엇인지 아셔야죠. 무엇인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전문가분을 초대했을 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을 읽고 나는 지금 이 중에 어느 사이클에 와 있는지를 좀 알아가신다면 도움이 되셨겠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북리뷰를 통해서 제 독서 감상문과 저의 의견 이런 것까지 담아서 오늘 북리뷰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경기 사이클을 이해하시는데 이 책이 좀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드리면서 이상 오늘 북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